이 블록체인 기반 책임 요소라는 게 사실 FL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 이전에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 그래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초기에는 숨겨두고, 나중에는 밝혀지는,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그런 검증 가능한 테스트 셋을 블록체인 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암호화해서 올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벌 모델에 대한 걸 테스트할 때 그 데이터셋을 써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모델을 직접 평가하다 보니까 외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도 있고 검증도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것과 인공지능 추론 연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연산 비용이. 그래서 비현실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 혹은 작은 모델과 공개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은 이런 퍼블릭 온체인 평가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두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쓴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주체, TTP를 하나 둔 다음에 이 노드가 내놓는 결과는 신뢰하자로 그냥 합의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편법이다, 말 그대로. 보다 나은 프라이버시는 보장할 수 있다. 왜냐?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약한 신뢰 모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은 차등 정보 보호를 적용해서, 즉 노이즈를 섞어서 블록체인에 공개한다. 그리고 여러 이런 제한된 업데이트들이 있을 때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에 가까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만을 포함을 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놀고 있는 친구들, 뭐 남들은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쪽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차등 정보 보호를 적용했으니까 프라이버시 프리저빙도 되고, 또한 책임이란 요소도 들어가죠. 왜냐, 이쪽으로 비슷하게 다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엉뚱하게 가고 있으면 징벌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만능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은 악의적 에이전트들이 존재한다면 에러율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악의적인 에이전트들을 많이 두면 원래는 이쪽 방향이 맞지만 이쪽을 더 많이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악의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취약하고 큰 모델에 대해서 잘 확장되지도 않아요. 그레디언트라는 그 가중치 변화율 자체도 되게 큰 친구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평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도 크진 않을 수 있다. 이 블록플로우는 이러한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상당한 관점을 보이고, 프라이버시 프리저빙과 트러스트리스, 무신뢰성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으며, 비밀 테스트 데이터 셋 역시 필요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셋도 필요가 없고, 공개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라든가 가중치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악의적인 에이전트가 소수인 경우, 여기서 소수는 마이너리티를 의미합니다. 즉 과반만 안 넘으면 돼요. 모든 악의적 에이전트들을 필터링 할 수 있고 공유 모델의 퀄리티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게 노벨티고 컨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블록플로우는 컨터블한 그런 페더레이티드 러닝 시스템이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을 중요시한다. 개인의 데이터셋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치 변화량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도 차등 정보 보호를 적용한다. 그리고 책임감이란 요소를 위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각 에이전트 참여 주체들은 블록플로우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저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야 돼요. 구동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모든 이 연합학습 각 라운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은 로컬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DP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섞어서 가중치의 변화량을 공유한다. 다른 클라이언트들이랑. 그리고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나한테 또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DP를 적용한 모델들을. 그 모델들을 평가를 해요. 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점수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체 점수와 평균 클라이언트 모델을 얻게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들은 당연히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랑 소통하려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겠죠. 즉 블록플로우 클라이언트들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들을 필요로 해요. 논문에서는 뭐 플로드, 캐스 같은 거 직접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인퓨라 같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플로드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캐스 같은 거 자기가 돌리는 게 낫겠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데이터 같은 걸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가스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스토리지 비용입니다. 데이터들을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큰 데이터라면. 그래서 IP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혹은 뭐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외부 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더리움 상에는 해시값만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큰 데이터는 이더리움 밖에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리는 거예요. 각 라운드에 제시되는 이 인공지능 신경망의 차등 정보 보호된 모델을 외부에 저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커그 글에서 되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갔던 거지만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초기화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연합학습의 총 라운드 개수를 정합니다, 미리. 참여할 이더리움 어카운트 수도 미리 정해줘야 돼요. 즉 이미 참여자가 누가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숫자를 제한해 두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이 저자들은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연구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빌어택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상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KYC를 진행하고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해요. 보증금을 받는데 원래 우리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돈을 묶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원금을 돌려주는 게 보증금이죠. 근데 여기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내가 잘하면은 내가 나중에 회수할 양의 돈이 늘어나고 내가 못하면 내가 나중에 회수할 돈이 좀 줄어들어요. 보증금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유동적인 그런 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넣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각 스테이지마다 지속 시간을 제어하는 타이밍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들은 참여를 위해서 일단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말 그대로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저거 잃을까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5가지 라운드로 구성이 되는데 훈련과 뭐 회수,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수, 그다음에 평가한 거에 대한 커밋하는 단계, 평가를 공개하는 단계, 그다음에 점수를 연산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각 스테이지의 데드라인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엄격하게 강제를 좀 하고 저 데드라인을 놓치는 친구가 있으면 보증금을 다 그냥 슬래싱 해버려요. 훈련하는 데드라인 안에서는 뭘 하냐면 훈련을 로컬리 하게 시켜요. 그리고 이 로컬리 훈련한 모델에 대한 IPFS 주소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 주소를 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회수 단계의 데드라인 전까지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각 클라이언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들에게 성공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가진 클라이언트 집합을 고지한다라고 했는데 번역 투로에서 저게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전 단계, 훈련 단계에서 IPFS 주소가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확인을 하면서 모델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생긴 모양 같은 겁니다. 그 이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모델 대다수를 회수를 했는지, 즉 어떤 클라이언트가 다른 친구들의 모델을 전부 다 살펴봤는지, 다른 모델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이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다운로드 했는지도 같이 집계를 합니다. 쌍방향이죠. 양방향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일종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회수를 충분히 안 했거나 충분히 퍼뜨리지 못했거나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을 내 시스템에서 일리미네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에이전트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데드라인 전까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평가 점수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업로드를 해요. 이때 나이브하게 그냥 80점이다 해서 80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해서 올려요. 점수랑 무작위 값이라고 하는 솔트 값을 섞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인 공개 단계에서 내가 복화를 해주면서 저 무작위로 넣었던 솔트 값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검증이 되겠죠. 이전 단계에서 커밋 해놓고 이후 단계에서 리뷰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으로 내가 등록한 평가 점수를 남들이 못 보게 만들어요. 저 등록하는 당시에는. 왜냐면은 내가 이 모델은 80점이야 라고 등록해 놓은 걸 딴 사람들이 보면은 딴 사람들은 실제로 검증을 하지 않고도 아 제가 80점이라고 올렸으니 나도 80점이라 할래 이렇게 그냥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숨기고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공개하는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 스테이지에서 전체 스코어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점수, 최종 점수를 이용해서 보증금 환급을 수행을 하게 되고 보증금 풀을 점수에 비례하게 다시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징벌과 보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에 이 점수가 이용이 되지만 글로벌 모델을 만들 때도 클라이언트들의 점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달리 줘서 통합을 해요. 가중평균을 주는 거죠. 저 모델에 대해서. 이 과정이 우리가 미리 등록해둔 총 라운드 개수만큼 반복이 되고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보증금이 비로소 돌려주게 돼요. 비율에 맞춰서 환급되게 되는 거죠.